정치 고수들이 날리는 묵직한 한방. 시선집중 연장방송 정치 직격.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월요일은 정치 직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상돈 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단일화 그 정의 문제인데요. 뭐 제가 전부터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지율 격차가 크면은 여론조사 단일화 같은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독적으로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뭐 일방적으로 접느냐, 드롭이냐, 접는 방법에서 이제 윤 후보를 지지하고 접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를 대서 거기서 중단하느냐. 뭐 저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는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그렇게 완주 아니면 네, 이미 나오는 얘기가 저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는 뭐 이런저런 좀 거부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건 뭐 예상이 된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여론조사로 단일화 안 한다고 이미 사전에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카드를 꺼낸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게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좀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안 후보가 지금 굉장히 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예상보다 지지도 이렇게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자기는 호기 있게 완주한다고 말하고 뭐 하루 전까지도 그랬잖아요. 뭐 포기할 뭐 완주 안 할 확률이 0%다. 그리고 뭐 단일화는 안철수로 하는 게 단일화다, 안일화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 불과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말 바꾸었잖아요. 나는 그 정치인이 말 바꾸는 거, 난 이게 쉽게 해서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논리가 있고 설명이 있어야지. 네. 이렇게 하루 만에 휙가닥 이게 또 안 대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는 단일화 안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나 또 뭐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 계속 단일화 촉구하고 뭐 선명까지 나오니까 그럼 좋아. 이거 받으면 하고 아니면 더 이상 단일화 얘기 꺼내지도 마. 못 받기 위한 용도 이렇게 이해할 여지는 없습니까? 뭐 그렇게 세게 던졌다기보다는 그 표정이 좀 안 좋잖아요.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뭐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겪어본 사람이 아는데 이게 돈 문제가 그렇게 안 후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란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 최소한도 선거운동에서 수십억 들어가고 선거다운 선거운동 할 것 같은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건 뭐 지지율 뭐 15%는 그냥 10%도 이게 직접 뽑으면 다 안 나올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안 후보가 될 수도 있었다고 봐서 20몇 % 나왔잖아요. 지금 그 본성이 없기 때문에 사표가 되니까 오히려 득표율은 지지율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완주할 만한 그런 동력이 남아 있느냐? 저는 그게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네. 제가 그러니까 좀 기억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선거판에서 상대 후보가 다른 상대 후보를 상대로 사퇴를 사실상 요구하는 이런 장면도 흔한 장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아닌데 거기서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그 뭐 악연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하고 악연이 있거나 또는 실망했던 사람들 다 끌어모으면 진짜 내각을 몇 번 구성할 정도가 되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그 2018년 보궐선거 나갔을 때 그냥 그 합당했으면 거기 그래도 그 바른정당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공천을 안 주려고 안 후보가 끝까지 해서 아주 그냥 그 당시 박종진 전 앵커랑 이준석 다 아시잖아요. 예. 열이 그냥 머리끝까지 터질 뻔했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그렇게 각을 세운 데에는 그런 스토리가 깔려 있다 이런 그런 것도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 감정적인 게 다 있는 거죠. 사람이 네. 감정적인 동물인데 네. 그리고 지금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이게 우리나라 이 정치 병폐예요. 이 단일화 이게 제발 좀 그만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결선 투표제 도입하면 그 옛날부터 결선 투표제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선 투표제를 그 저기 대통령을 하느냐, 뭐 도지사, 시장도 하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결선 투표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양당 구조보다는 다당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여러 나와서 이거 완전히 그냥 도박처럼 돼버려. 이제 난립이 되어 난립이 되고 그 누가 되는 1등, 2등 차이가 완전히 도박이야, 도박. 그렇죠. 쉽게 하면 이제 어떤 여기서 이제 그 배팅이 이루어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3당, 4당에서 해볼 만하고 1, 2당에서 경선을 갖다가 머리 싸매고 그 힘들게 해봤자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정치가 좋으냐? 그럼 또 뛰쳐나가서 그것도 다 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하긴 제도가 완벽한 네, 게 완벽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여간 그러면 우리 그 의원님의 진단을 정리를 하면 여론조사로 협상을 벌여서 여론조사 뭐 방법 테스트할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해서 하는 단일화는 없을 거고 네.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거나 아니면 사퇴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일 네, 거다. 사퇴는 하는데 이제 어떤 포지션에서 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데 백기투항을 요구해서 그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접느냐 아니면 뭐 어떤 계기에서 오히려 뭐 윤 후보 측에서 낸 조건이 이건 정치 도의가 아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접거나 뭐 이런 건데 전 그런데 만약에 사퇴를 해버리면 정말로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 너무 그러니까 딱지가 붙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후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더 옥죄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생명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완주해서 적어도 10%는 넘겨야 되는데 그런 동력이 있느냐, 그런 자금을 쓸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후의 어떤 정치 동력을 생각하면 완주해서 1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 기준점으로 이제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처음에는 15%는 넘는다고 생각하니까 호기 있게 완주하고 안일화가 단일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 부인도 김미경 여사도 뭐 하루 전인가까지 뭐 단일화 완주 이 부부간에도 이제 대화가 안 되나 그 부부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그러니까 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이번 대선에서 그렇게 근데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몇 차례 그 안철수 후보의 돈 얘기를 꺼내신 적이 있는데 후보 등록하고 보니까 지금 그 후보 재산 내역 나왔던 뭐 1,900 몇 억이라면서요 안철수 후보가. 네, 그렇죠. 그뿐 아니라 안철수 대표는 2012년 대선 때는 무려 1,500억 원 사재를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돈을 쓸 여력은 다른 후보보다 가장 높은 훨씬 많은데 그게 이제 겪어본 사람들 또 국민의당 같이 해본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같이 했던 의원들이 다 좀 대선 거치는 과정에서 멀어진 거 그런 이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979억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안 쓰려고 한다 선거 때. 네, 뭐 이번에 한번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뉴욕에 지난번에 그 시장 선거 나왔던 사람인가요? 뭐 등등 뭐 그냥 자기 돈 굉장히 썼지만 안 됐죠.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근데 지난 과거에 그 해왔던 거를 볼 때 그런 건 좀 어렵다고 아는 사람들이 다 보는 그렇게 거죠. 보시는 거고. 네. 아무튼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태규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이태규 의원은 뭐 유세차 계약까지 끝났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보도록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단일화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김동연 후보 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그 김동연 후보도 예. 좀 굉장히 기로에 서 있죠. 우리 그 지난번 2017년 대선 때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힘들게 선거운동했잖아요. 그렇죠. 유세차도 한 대인가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이래 주로 이제 선거 비용 없어서 미디어, 엄청 힘들었다. 그건 뭐 보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대선은 그건 뭐 집에 오는 유인물값만 해도 그 만만치 않아요. 그 인쇄비만 해도 엄청나고. 과연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 또한 그 유세차 비용이 크잖아요. 뿡빵거리는 거. 이게 필요합니까 그게? 그거 공예라고. 그거. 아니 다 좋은데 야밤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밤에. 주간도 그렇죠. 그 멀쩡히 아파트에 그 커피 마시 조용하는데 와서 마이크 대고 떠들고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아파트 한 데 가면 사람이 모인 데가 없어서 아파트 한 데 대고 마이크로 떠들어야 돼. 그리고 야밤에 이렇게 떠들면 오히려 난 그런 선거 마이너스가 다지만 그만둬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걸개 그림 후보도 얼굴 모릅니까? 다 알잖아. 어디서
그 큰 얼굴을 갖다가 빌딩 도배로 그게 비싸요. 그거 네. 다 국민 세금이야. 난 도대체 이런 선거운동 좀 바꿔야지. 이런 바꾸면 그 선거운동 비용이 부담이 덜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은 전혀 못해. 그것도 정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큰 선거를 몇 번 치러봐서 그런 거에 대한 현실 감각이 보통 교수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제 상관에서 이제 하는 그런 홍보 같은 경우라도 좀 줄일 수, 그러니까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리고 유인물 같은 거 집에다 온 거 전부 쓰레기로 버릴 때 누가 읽어봅니까 그거? 그거 완전히 뭐 좀 읽어보는 사람이 있긴 하죠. 모르겠어. 읽어본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거 이젠 다 좀 바꿔야 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고비용 정치. 예. 단일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네. 이제 좀 그 선거판을 이제 그 휘감권의 몇 개 이슈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견해를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만나셨잖아요. 네. 그럼 뭐 다른 언론에서 뭐 계속 질문하고 했으니까 저는 건너뛰겠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말고도 네. 박정희, 이승만 이 두 사람 묘역도 함께 참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 국민 통합 얘기죠. 그렇죠. 뭐 저하고 이제 저랑 그 다른 두 사람에는 네 사람 점심했던 게 이제 2월 7일 월요일인데 혹시 그 자리에서 이 얘기 나왔던 겁니까? 하루 전날인가 이틀 전날에 이제 국민 통합, 국민 내각을 하겠다 하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 네. 뭐 나는 뭐 처음엔 저만 뭐 저하고 있다가 만난 경우니까 했는데 제가 약속을 잡고 보니까 그 전날 김종인 박사 만나서 긴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점심 먹은 자리에서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국민통합 아주 그냥 제일 공약으로 얘기했다. 그 다 안 지키지 않았느냐. 그 후보가 국민통합 하겠다고 해서 난 그 전혀 그건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던 걸 보니까 좀 마음에 와닿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내가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죠. 그 정책과 공약으로 답하고 또 이제 그 자기가 앞으로 같이 할 사람도 또 이렇게 내보이고 또 그래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제가 특히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저 후보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고 나서는 두 사람 다 이른바 코드 인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 양분 갈라치기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의견 표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좀 그런 말을 좀 했어요. 좀 듣기에는 좀 부담되는 얘기죠. 근데 사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묘역 참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또 지금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두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그 태도를 보여왔던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 앞두고 한 달 앞두고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진정성 있게 보이겠느냐?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한번 묘역 참배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지지율에 얼마나 도움 되겠는지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선거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뭐 크게 크게 도움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저 윤석열 후보나 저쪽 지지층에서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겠는가. 오히려.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나쁠 것도 없지만 크게 뭐 도움될 것도 없다. 도움될 거 없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또 나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또는 그 정당이 그렇게 선거 앞두고 한 달 만에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그 대선 직권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몇 년 전에는 자기의 어떤 그 시점에 대해서 자기 포지션을 좀 정하고 그때 미리미리 했었어야죠. 일회성 이벤트.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였던 그런 것이 그 바탕이 돼서 이명박 정권의 지지도가 뭐 20% 폭락했지만은 그 당에서 저간에 차별한가 뭐 우리가 흔히 차별하라고 부르죠. 그 집권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선거 앞두고 한 달 앞두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포지션으로 총선도 치렀고 적어도 2, 3년간의 그런 자기 어떤 방향과 입장을 보였는데 내가 볼 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게 너무
선거 앞두고 목전에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근데 지금 그 말씀이니까 퍼뜩 떠오르는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좀 질문하려면 박근혜 씨가 네. 지금 대구 달성군에 그러니까 집 계약금 걸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왜 그러니까 대구 달성군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는데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나는 지금부터 조용히 살란다. 이 뜻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여기서 내리 사선을 했던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TK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다시 공고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글쎄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TK의 지배력 그러게 뭐 되겠지만 자기가 정서적으로 거기가 정치적 고향이고 뭐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냥, 되면 또 많은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자체는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그래도 좀 인간적인 연모 같은 걸 더 좀 뭐 더 호소할 수 있을 것이지만 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뭐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떤 현실정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살란다. 네 그런 거죠. 자기가 거기에서 매선을 했고 뭐 하는 것에 대한 고향이고. 그러면 뭐 병원 퇴원할 때 무슨 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지금 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안 보시죠. 그럴 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이른바 그 적폐 수사 발언 있잖아요. 이건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바로 따라붙었고 청와대는 사과 요구했는데 명시적인 사과는 안 하고 있고 이게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세요? 뭐 지금 뭐 지지율에서 지금 조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단 뭐 2, 3%라도 오른 게 1% 오른 게 좀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지지자들 결집했다. 근데 저 윤석열 후보도 그게 참 좀 그런 걸 그냥 참 이게 난 구분이 안 되는 게 평소에 그 남들 없는 데에서 할 수 있는 얘기하고 아니 이게 원래 모범 답안이 이런 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걸 구태 지금 왜 얘기를 합니까? 진짜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발톱을 숨기고 나중에 해야지. 정치적 미숙함입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좀 이런 게 저 메시지 관리랄까 이런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게 좀 학습 효과 이제 학습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아직 그런 트레이닝이 덜 돼 있다고 보시는 뭐 거예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거 너무 신념이 그러니까 지나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속마음이 나온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우려하는 거는 진짜로 뭐 그 범법행위에 있으면은 누구든 법 앞에 평등이니까 뭐 기소하고 처벌받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검찰이 일단 뭐 걸어서 기소하게 되면은 1심에 무죄가 나오고 가벼운 거 나와도 검사가 또 항소하고 아주 그냥 사람 같다 아주 그냥 그게 이제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데 영입법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항소할 수가 없죠.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립법계에서도 1심에 무죄 나온 경우에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는 나라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3심제라는 게 피고인의 권리지 어떻게 그 검찰의 권리입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완전히 좀 잘못이죠. 근데 항소 엄청나게 하잖아요, 검찰. 검찰은 무조건 하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그 뭐냐 그러냐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맞아요. 근데 검찰은 국가 봉급받고 그냥 편안하게 기소하잖아요. 그렇죠. 피고인들은 그거 변호사 비용 대다가 완전히 아이고 진 빠지죠. 진 빠지는 거. 아니 딴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국정원장 두 분도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대법관도 그렇고 대법관은 무죄 판결 나왔죠. 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재명 후보 1심 무죄 판결 나왔어요. 네. 공직선거법에서 무죄 판결 나온 걸 가지고서 검찰이 이렇게 끈질기게 해서 2심에 뒤집힌 경우가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그럼 또 대법원 또 가잖아요. 그거 변호사 비용이 본인의 고초. 나는 이런 게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에 난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됐는데 저 문재인 정부 쓸데없이 공수처 뭐 검수완박 이러고 말이야. 그거 난 도대체 난 그래서 난 문정부도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한 뭐
도대체 지식이 부족하구나 난 이렇게 봅니다. 네. 법학과 교수님의 지금 말씀이셨어요. 나 그래도 그거 답답해요. 아무튼 근데 다시 돌아가서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거론을 한 건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그런 걸 왜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미리 좀 되게 미숙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만 맞다나 예. 윤석열 후보는 다니지도 말고 말도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지지율이 훨씬 높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차라리 그런 선거운동이 그래 과거처럼 하면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흔들고 말이야. 뭐 그러면 거긴 박근혜 후보가 좀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았죠. 그렇죠. 정제됐고 네. 그리고서 유세 가보면 똑같은 얘기하고 뭐 지지자를 손 들고 하고 뭐 그런 이미지 그걸 하고 일단은 이렇게 발언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감당 못할 약속을 안 했죠. 그렇죠. 이제 발언을 했는데 물론 네. 이제 약간 근데 평지풍파가 난 게 지금은 있긴 했었지만 윤 후보는 뭐 이렇게 돌발성 준비된 사고성 발언이 많고 이재명 후보는 정신이 없어. 무슨 공약을 하루에 열 몇 개씩 나오는지 그 누가 뭐 제대로 듣는지 그 공약이 과연 얼마나 준비됐는지. 그 얘기 혹시 그러면 이재명 후보 만났을 때 좀 얘기 나눠보셨어요? 왜 네, 그런 그러는지? 얘기 좀 잠깐 비쳤죠. 그래서 이 저기 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 저 통화할 것 같으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제기됐던 것이 많은 것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그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좀 차별적인 정책적인 차별을 하는 것이 나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내가 뭐 그 후에 그때 이후에 무슨 다른 KBS 뭐 등등 인터뷰할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혜경 씨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으로서 이게 이제 그 악재로 계속 작동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더 이상 뭐 나올 건 없는데 이게 뭐 굉장히 좀 안 좋죠. 저도 뭐 이게 좀 저도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네.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통상 남자라 그러면 이제 부인이죠. 약간 배우자 역할이 크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의원이나 뭐 단체장이 어떤 지역 행사 같은 경우에 일일이 못 가면은 뭐 부인이 가죠. 그럼 또 부인 알아보고 특히 작은 시군 같은 데 하면 그 결정적이에요. 네, 그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저기 시장 군수 국회의원의 비서가 대동하고 소개하고 그건 당연한 건데 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인한테 그렇게 제법 급수가 높은 비서 한 명을 전담을 시켰고 그걸 또 그 비서가 자기가 다 해결한 게 아니라 또 아래 비서를 또 써서 난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내가 알았던 이재명 스타일하고는 전혀 달라요. 나 그래서 좀 저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또 하나는 뭐 그거 잘못된 건데 언론에서 이걸 다루는 게 정말 너무 말초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 어떤 말씀이세요? 무슨 뭐 이게 뭡니까? 초밥 뭐 흥미거리로 다룬다. 뭐 보고 뭐야 뭐 어디 어느 식당 어디 그런 걸 막 신문 1면 3면에 크게 쓰고 이런 건 좀 이게 너무나 말초적인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은 좀 그런 거 똑같은 게 이제 엊그저께 이제 윤석열 후보 열차에서 뭐 발을 올렸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좀 매너가 부족한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도 과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난리를 할 정도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가 이 두 후보의 어떤 이 나라와 정부를 이끌어가는 방향과 이런 거에 대한 뭐 심층적인 뭐 분석과 비판보다 또는 공약의 진정 이거보다 너무 이런 말초적인데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냐 초밥이냐 뭐 네, 이런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거가 참 이게 갈수록 굉장히 혼탁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김혜경 씨 둘러싼 논란은 이제는 어떤 그 악재로서 어떤 작동되는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또 불거진 게 신천지 교인들의 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당원 가입 자격을 그렇게 그 뭡니까 문턱을 낮추게 되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그 우호적인 당원 입당시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고배를 마신 거죠. 더군다나 그 전에 비해서 그 당원의 그 요건을 좀 굉장히 완화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비난하기 좀 어려운 게 저기 민주당의 경우는 당원하고 선거인단이 있었잖아요. 선거인단은 당원 가입 안 해도 하는 거였잖아요. 거기도 선거인단 모집이 각 캠프에서 그냥 이른바 조직동원 조직동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민주적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실태가. 근데 사실은 요 문제의 본질은 그러니까 저기 당원 가입 부분보다는 당원 가입이 동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은혜를 갖기 위해서 뭐 이런 지금 발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해서 이제 당원 가입이 순수하게 되면 뭐 그나마 그런데 그런 것이 혹시나 뭐 반대 급부 같은 게 있지 뭐 않느냐. 압수수색 뭐 영장 청구를 막았다 2번에 걸쳐. 네, 혹시 이거에 대한 그런 거가 되면은 이제 그게 일명 공직선거법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또 하나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뭐 그건 좀 외부 아닌 건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은 그 흔히 있는 게 이제 그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아래 그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 자기네 사람들을 갖다가 그 해서 그 사람들이 모아오는 것이 실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할 때 감안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상향식 공천의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향식 공천이 좋은 그 국회의원이고 시장군수고 도지사관에 좋은 후보를 과연 뽑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근본적으로 좀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뭐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서 어떤 얘기를? 그 영남 지역에서는 공천 받으면 사실 당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른바 좀 인력 동원이 쉬운 신흥 종교를 갖다가 경선 때 어디서 뭐 포섭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얘기를 뭐 전부터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런 얘기가 아까 제가 만나면 이제 서로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경선은 당내 경쟁 아닙니까? 서로 경쟁 후보들이 앞다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 저긴 그러니까 여긴 뭐 그런 얘기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특히 영남에서는 뭐 공천 인수 당선 아닙니까? 그리고 상향식 공천하게 되면은 당 지도부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향식 공천 제도가 이런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깥에 볼 때는 맹점이죠. 참 민주적이고 좋지만 이게 현실을 보면은 이거는 난 정말 이게 좋은 인재를 정치권에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흡입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관련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이제 주장이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러 정황이 오히려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의심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도 함께 다시 한번 환기해서 전해드리면서 오늘 정치 직격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